사랑하는 아들이 1년째 병상에 누워 있고 며느리는 싸늘한 말들로 저를 짓눌렀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그라드는 듯 했던 순간 제게 걸려온 한 통의 전화. 그 목소리는 분명 아들이었죠. 엄마, 나 깨어난 거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특히 해리한테는. 이 믿을 수 없는 비밀은 저를 예측 불가능한 운명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이 가슴 저미는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저의 기막힌 사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준혁아, 엄마 왔단다. 제 목소리가 병실의 차가운 공기 속에 스며들었습니다. 1년. 아들 준혁이 저 하얀 침대에 미동 없이 누워 있은 지 꼭 1년이 되는 날이었죠. 매일 아침 저를 맞이하는 것은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와 생명 유지 장치의 규칙적인 기계음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만 마음을 정리하라고 했지만 자식을 가슴에 묻은 어미의 심정을 누가 헤아릴 수 있겠어요. 1년이 아니라 10년이 흘러도 제 심장은 여전히 아들을 향해 아프게 뛰고 있었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아들의 손을 조심스레 어루만졌습니다. 따뜻한 물수건으로 땀 한 방울 없는 손을 정성껏 닦아주었죠. 한때는 그 손으로 제 지친 어깨를 주물러 주기도 했고 사랑스러운 손녀 아영이를 번쩍 안아 올리기도 했었는데 지금 아들의 손은 그저 힘없이 제 손 안에 놓여 있을 뿐이었어요. 핏기 없는 얼굴은 마치 밀랍으로 만든 인형처럼 창백했습니다. 매일 보는 얼굴인데도 도무지 익숙해지지가 않았습니다. 숨은 쉬고 있지만 살아있지 않은 듯한 아들의 모습은 매일 제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듯 했죠. 오늘 날씨가 참 좋구나. 너 어릴 때 이런 날이면 할머니 댁 감나무에 올라가서 감 따겠다고 고집을 부렸는데 기억나니? 저는 혼잣말처럼 계속 말을 건넸습니다. 태수 원장님은 의식은 없어도 청각은 마지막까지 남아있을 수 있다고 했거든요. 혹시라도 제 목소리가 아들의 깊은 잠속으로 파고들어 기적처럼 그를 깨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제 손길에도 제 목소리에도 아무런 반응 없는 아들을 보면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이 모든 것이 정말 현실인가 싶었죠. 그때였습니다. 병실 문이 쾅 하고 거칠게 열리며 며느리 해리가 들어섰습니다. 화려한 트렌치 코트에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 이곳이 병실이 아니라 사교 모임이라도 되는 양 그녀는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해리는 제게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곧장 아들의 침대로 다가가 상태 기록지를 휙휙 넘겨보았죠. 어머님, 또 손으로 만지세요?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함부로 만지면 감염 위험이 있다고요. 날카롭고 차가운 그녀의 목소리가 제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아들의 몸에 손 하나 대는 것조차 며느리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제 처지가 너무나도 비참했습니다. 그저 얼굴이라도 한번 닦아주려 했을 뿐인데 간호사분들이 다 알아서 하세요. 괜히 일 만들지 마시고요. 해리는 그렇게 말하며 제 손에서 물수건을 낚아채듯 빼앗아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죠. 어머님은 모르시겠지만 이 병실 유지비가 보통이 아니에요. 매달 수천만 원씩 나가는데 이러다 한빛그룹까지 휘청이겠어요. 아버님이 물려주신 한빛그룹을 준혁 씨가 얼마나 힘들게 키웠는데 말끝에는 걱정이 묻어나는 듯 했지만 그녀의 얼굴에서는 남편을 걱정하는 아내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귀찮고 짜증난다는 기색이 역력했죠. 지난 1년 동안 저는 해리에게서 단 한 번도 진심 어린 눈물을 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남편의 병상을 찾는 횟수는 줄었고
올 때마다 돈 이야기만 늘어놓았습니다. 그만 가보셔야겠어요. 태수 원장님도 환자한테 너무 오래 있으면 스트레스라고 하셨거든요. 결국 저는 쫓겨나듯 병실을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등 뒤에서 해리가 간호사와 웃으며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방금 전까지 저를 쏘아붙이던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명랑한 목소리였어요. 집으로 향하는 버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모두 제 빛을 잃은 듯 보였습니다. 아들도 하나뿐인 손녀 아영이도 모두 제게서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 외롭고 서러운 마음을 감출 길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텅 빈 집에서 저녁상이라고 차린 것은 그저 밥 한 덩이에 물을 만 것이 전부였습니다. 입맛도 없고 무언가를 먹는다는 행위 자체가 사치처럼 느껴졌죠. 꾸역꾸역 밥을 넘기는데 벼랑간 요란한 소리를 내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제 휴대폰에 저장되지 않은 낯선 번호였습니다. 이 밤중에 누구일까? 잘못 걸려온 전화겠거니 싶어 무시하려는데 전화는 끈질기게 울려댔습니다. 혹시 병원에서 온 전화일까 하는 불안감에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에서는 한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치직거리는 잡음만이 귓가를 맴돌았어요. 여보세요? 전화 잘못. 그렇게 끊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아주 희미하고 갈라진 목소리가 기적처럼 제 귀에 와서 박혔습니다. 엄마.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목소리가 있지만 제가 단 한 번에 알아들을 수 있는 목소리. 제 아들 준혁의 목소리였습니다. 준혁아, 내가 어떻게... 준혁의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위태로웠지만 분명 제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손에서 휴대폰을 놓칠 뻔했어요. 이게 꿈인가요? 아니면 제가 슬픔에 미쳐 헛것을 듣는 건가요?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들아, 내 아들 정신이 드는 거니? 지금 어디야? 병실이야? 제가 흥분해서 소리치자 아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엄마, 제발 조용히. 그리고 이어진 아들의 말은 제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나 깨어난 거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절대 특히 박혜리한테는. 그 말을 끝으로 전화는 뚝 끊겨버렸습니다. 뚜마이너스 하는 신호만이 정적을 갈랐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방금 전의 통화가 현실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어요. 아들이 깨어났다는 기쁨도 잠시, 아내인 해리에게조차 비밀로 해달라는 아들의 말이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통화 목록을 확인했습니다. 발신자 정보 없음. 다시 걸어보았지만 없는 번호라는 안내만 나올 뿐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잔인한 장난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제 아들이 지옥의 문턱에서 제게 비밀스러운 신호를 보낸 걸까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아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기쁨과 불안, 희망과 공포가 뒤섞여 머릿속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날이 밝으면 당장 병원으로 달려가 확인하고 싶었지만 비밀로 해달라던 아들의 목소리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만약 모든 게 사실이라면 제가 섣불리 행동했다가 아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초조하게 아침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다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어젯밤의 그 번호였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고 심호흡을 한 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이번에는 어젯밤보다 조금 더 선명한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다짜고짜 울음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가 정말 내 아들 준혁이라면 그걸 내가 어떻게 믿니? 누가 엄마를 가지고 이런 장난을 치는 것이냐? 수화기 너머에서 아들의 작은 한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잠시 후 아들이 나지막이 입을 열었죠. 초등학교 3학년 때 엄마가 장롱 위 양복 안주머니에 숨겨뒀던 비상금 5만 원 제가 훔쳐서 오락실 갔다가 아빠한테 먼지나게 맞았잖아요. 엄마가 그때 저 대신 아빠한테 빌면서 나중에 저한테 그랬죠? 이건 너랑 나 둘만의 비밀이다. 다신 이러면 안 된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건 수십 년이 지난 일이었고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로는 단 한 번도 꺼낸 적 없는 정말로 저와 아들 둘만이 아는 비밀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절대 알 수 없는 이야기였어요. 아들아, 이제 믿겠어, 엄마. 눈물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의심의 안개가 걷히고 제 아들이 정말로 의식을 되찾았다는 믿음이 심장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기쁨보다 더 큰 의문이 저를 덮쳤죠. 그런데 왜 이걸 숨겨야 하는 거니? 며느리에게도 알리면 안 된다니. 그게 대체 무슨 소리야? 엄마,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 잘 들어. 제가 이렇게 누워 있는 거 단순한 사고가 아닐지도 몰라. 아들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모든 걸 설명하기엔 시간이 부족해. 저도 아직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엄마가 제 눈과 귀가 되어줘야 해. 제 손발이 되어줘야 한다고. 저는 아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으려 숨을 죽였습니다. 일단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 평소처럼 행동해줘. 병원에서도 늘 하던 대로 슬퍼하는 엄마처럼. 해리 앞에서는 특히 더 할 수 있지. 엄마, 할 수 있다. 내 아들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고마워, 엄마. 엄마가 제 유일한 희망이야. 전화가 끊기고 저는 한참이나 휴대폰을 손에 쥔 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비치는 아침 햇살이 어쩐지 전과 다르게 보였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저는 그저 슬픔에 잠긴 늙은 어머니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저는 달라져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비밀을 품고 아들을 구하기 위해 싸워야 하는 전사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비친 제 얼굴을 보았습니다. 눈가의 주름은 깊고 머리는 희끗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래, 박혜리. 내 아들에게 무슨 짓을 한 것인지는 몰라도 이 어미가 반드시 모든 것을 밝혀내고 말 것이다. 그렇게 저는 조용히 복수를 맹세했습니다. 아들과의 통화 이후 세상이 온통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제까지는 그저 무력하게 슬픔을 곱씹던 늙은이에 불과했지만 이제 제게는 아들의 목숨이 걸린 비밀 임무가 주어졌으니까요. 하지만 결심과는 별개로 심장은 매 순간 조마조마하게 뛰었습니다. 특히 며느리 해리와 마주할 때면 제가 품은 거대한 비밀이 얼굴 위로 다 드러나 버릴 것만 같아 숨쉬기조차 힘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애써 태어난 척 평소와 같은 시간에 병실을 찾았습니다. 제 안의 불안과 결심을 감추기 위해 저는 슬픔이라는 가장 익숙한 가면을 꺼내 썼습니다. 해리는 여느 때처럼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패션 잡지를 넘기고 있었죠. 제가 들어서는 것을 흘긋 쳐다볼 뿐 아무런 아는 체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오만하고 차가운 태도에 우라가 치밀었지만 저는 아들의 목소리를 되뇌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 슬퍼하는 엄마처럼. 우리 아들, 어젯밤엔 잠이라도 편히 잤니? 저는 일부러 더 기운 없는 목소리를 내며 아들의 침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차가운 아들의 손을 잡고 마른 수건으로 닦아주는 그 순간 제 허리춤에 넣어둔 휴대폰이 짧게 징마이너스하고 울렸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아들이 보낸 신호임이 틀림없었습니다. 해리의 날카로운 시선이 제게로 향하는 것을 느끼며 저는 짐짓 헛기침을 했습니다. 아이고, 이젠 늙어서 그런지 허리가 자꾸 아프네. 화장실 좀 다녀와야겠다. 해리는 귀찮다는 듯 고갯짓으로 허락했습니다.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그러나 종종 걸음으로 병실을 빠져나와 비상계단 구석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자 액정에 선명하게 떠있는 아들의 문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제 서재 책상 두 번째 서랍. 낡은 갈색 가죽 앨범 뒤에 사고 났을 때 차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 숨겨뒀어. 해리가 사고 직후에 블랙박스가 고장났다며 버렸는데 제가 바꿔치기에 둔 거야. 그걸 오늘 꼭 찾아야 해. 그 안에 모든 게 있어. 문자를 읽는 내내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아들의 서재. 그곳은 아들이 쓰러진 직후 해리가 추억을 고이 보존해야 한다는 그럴싸한 명목으로 셔터를 내리고 자물쇠까지 채워버린 금단의 공간이었습니다. 이제와 생각하니 추억 보존이 아니라 증거인멸이 목적이었던 겁니다. 오늘 저는 저 철옹성 같은 서재에 반드시 들어가야만 해요. 이것은 제게 주어진 아들의 목숨이 걸린 첫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그리고 아주 일상적인 모습으로 찾아왔습니다. 점심 식사를 마치기가 무섭게 해리는 값비싼 브랜드의 요가복으로 갈아입으며 제게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필라테스 예약해놔서 나가봐야 해요. 2시간 정도 넉넉히 걸릴 테니 아영이 하원 시간 맞춰서 데려와 주세요. 그래, 알았다. 운전 조심하고 잘 다녀오라. 저는 최대한 무심한 척 대답하며 해리가 현관문을 나서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딸깍하고 디지털 도어록이 잠기는 소리가 나자마자 저는 기다렸다는 듯이 몸을 일으켰습니다. 숨을 죽이고 아들 부부의 안방으로 들어가 얼마 전 해리가 자랑삼아 제게 보여주었던 예비 열쇠 꾸러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서랍장 맨 아래 보석함 밑에 숨겨두었던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죠. 차갑고 묵직한 열쇠 꾸러미를 손에 쥐자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개의 열쇠 중에서 서재 열쇠를 찾는 것은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기와 같았어요. 손이 떨려 자꾸만 열쇠를 놓쳤습니다. 조급한 마음을 억누르며 모양이 비슷한 열쇠들을 하나씩 자물쇠 구멍에 맞춰보기를 대여섯 차례. 마침내 철컥하는 작은 소음과 함께 서재 문이 열렸습니다. 1년 만에 들어온 아들의 서재는 싸늘한 공기와 함께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아들이 마지막으로 읽던 경제학 서적이 펼쳐진 채 놓여 있었고 한쪽 벽에는 우리 가족의 행복했던 순간들이 담긴 사진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걸려 있었죠. 아영이를 목말 태우고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의 모습에 또다시 눈물이 핑 돌았지만 지금은 울고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훔치고 곧장 책상으로 다가갔습니다. 두 번째 서랍을 열자 짙은 밤색의 낡은 가죽 앨범이 보였습니다. 남편의 유품이라며 아들이 유독 아끼던 물건이었어요. 앨범을 조심스럽게 꺼내자 그 뒤에 손톱보다 작은 까만 메모리 카드가 얌전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찾았다. 속으로 외치는 제 목소리가 방 안을 울리는 것 같았어요. 제 손에 들린 이 작은 플라스틱 조각이 우리 아들을 구할 수 있는 희망의 씨앗이자 복수의 칼날이었습니다. 저는 메모리 카드를 손수건에 곱게 싸서 속옷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겼습니다. 이제 들키지 않고 나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어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서재 문을 원래대로 잠그고 막 거실로 나왔을 때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리더니 벌컥 문이 열렸습니다.
필라테스를 하러 갔던 해리가 이마에 땀도 채 마르지 않은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바닥 없는 곳으로 철렁 내려앉았어요. 어서 오너라. 운동이 벌써 끝났단 말이냐? 제 목소리가 양처럼 떨려 나왔습니다. 해리는 제 얼굴과 서재 문 쪽을 번갈아 쳐다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녀의 눈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볼 것처럼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죠. 강사님이 급한 일이 생겨서 수업이 취소됐어요. 그런데 어머님, 그 방 앞에서 어쩐 일이세요? 제가 그 방은 잠가뒀을 텐데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의심과 경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흘렀어요. 그때 저는 제 손의 서재에서 무의식적으로 들고 나온 낡은 앨범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제 생애 가장 절박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니다, 그게 아니라 그냥 내 시아버지 생각이 나서 그랬다. 이 앨범에 우리 준혁이 어릴 적 모습이랑 애 아빠랑 같이 찍은 사진이 있거든. 하도 답답해서 그거라도 좀 보고 싶어서 문고리만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저는 일부러 더 슬픈 표정을 지으며 품에 안은 앨범을 소중하게 쓸어 만졌습니다. 앨범 표지에 새겨진 추억이라는 낡은 글씨가 제 연기를 도와주는 것 같았어요. 제 절박함이 통했던 걸까요? 해리의 표정이 미세하게 풀리는 듯 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런 건 거실에 나와서 보시지. 굳이 그 방 앞에서 그러고 계세요? 놀랐잖아요. 말투는 여전히 가시가 돋친 듯 쌀쌀 맞았지만 더 이상 추궁하지는 않았습니다. 해리는 신경질적으로 가방을 소파에 던지고는 곧장 욕실로 들어갔어요. 저는 그 틈을 타 제 방으로 후다닥 들어와 문을 잠갔습니다. 문에 기대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르륵 미끄러져 앉았습니다.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어요. 가슴을 진정시키고 속옷에 숨겨두었던 작은 메모리 카드를 꺼내 보았습니다. 작지만 천근만근처럼 무거운 이 물건을 저는 두 손에 꼭 쥔 채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막 첫걸음을 뗐을 뿐인데 앞으로 얼마나 더 험난한 길을 가야 할까요? 두려웠지만 이제는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손에 넣은 메모리 카드는 제게 희망인 동시에 풀 수 없는 숙제와 같았습니다. 이 안에 아들을 구할 단서가 들어있다는 것은 알겠지만 까막눈이나 다름없는 제가 컴퓨터로 뭘 할 수 있겠어요? 며칠을 끙끙 앓으며 고민하다가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들 회사에서 20년 넘게 꾸준히 일을 도맡아 하며 준혁을 친동생처럼 아꼈던 정우진 이사였죠. 그는 준혁이 유일하게 속을 터놓고 이야기하던 사람이었고 컴퓨터에도 아주 능통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에게 이걸 보여줘야 할까요? 아들이 깨어났다는 사실은 아직 극비 중의 극비였습니다. 섣불리 말했다가 소문이라도 나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우진 이사의 충성심을 믿었지만 그래도 조심해야 했습니다. 고민 끝에 저는 어설프지만 가장 그럴듯한 핑계를 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우진 이사에게 전화를 걸어 최대한 힘없고 세상 물정 모르는 늙은 시어머니처럼 말했습니다. 우진 이사, 나 준혁이 엄마다. 별일 없지? 한빛그룹도 잘 돌아가고. 아이고, 사모님 웬일이십니까? 그럼요, 저희가 있는데 걱정 마십시오. 사장님 빈자리가 크지만 다들 몫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의 씩씩한 목소리에 조금은 안심이 되었습니다. 저는 본론을 꺼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내가 손녀 아영이 사진을 좀 휴대폰으로 많이 찍었는데 이걸 컴퓨터로 옮겨서 크게 보고 싶어서 말이야. 우진 이사가 이런 거 잘한다고 옛날에 준혁이한테 들었던 것 같아서 미안하지만 주말에 잠깐 짬 좀 내줄 수 있을까? 제 어설픈 부탁에 우진 이사는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사장이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는 상황에서 그의 늙은 노모가 하는 소박한 부탁을 차마 거절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의 따뜻한 마음씨를 이용하는 것 같아 죄책감이 들었지만 아들을 위해서라면 악마와도 손을 잡을 수 있는 것이 어미의 마음이었어요. 약속한 주말 오후 우진 이사는 무거운 과일 바구니까지 사들고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해둔 손녀 사진 몇 장을 보여주며 그의 경계심을 풀게 한 뒤 결정적인 순간에 메모리 카드를 슬쩍 내밀었습니다. 아, 그리고 우진 이사. 이것도 혹시 뭔지 좀 봐줄 수 있어요? 예전에 준혁이가 쓰던 서랍을 정리하다가 나왔는데 여기도 우리 아영이 사진이 들었을지 몰라서 하도 작아서 뭔지를 모르겠네. 우진 이사는 제게서 작은 메모리 카드를 건네받아 알겠습니다. 사모님 하며 익숙하게 자신의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그의 굵은 손가락이 능숙하게 키보드 위를 움직이는 동안 제 심장은 터질 듯이 요동쳤습니다. 제발, 제발 아들을 구할 단서가 들어있기를. 사모님, 여기에는 사진 파일이 없는데요. 아무래도 차량용 블랙박스 영상 파일 같습니다. 암호화가 되어 있는데 잠시만요. 우진 이사는 잠시 무언가를 더 조작하더니 이내 파일을 실행했습니다. 화면에는 제 아들의 차가 달리던 익숙한 도로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우진 이사가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말했습니다. 날짜를 보니 사장님 사고 당일 영상이 맞습니다. 그런데 별다른 내용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평범한 주행 영상인데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영상이 갑자기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심하게 흔들리며 끼잉 마이너스 하는 끔찍한 타이어. 마찰음과 함께 까맣게 변해버렸습니다. 우진 이사가 놀라 하는 사이 영상은 사라졌지만 소리는 계속해서 흘러나왔어요. 사고 직전 차 안에서 녹음된 생생한 목소리였습니다. 박혜리, 너 정말 미쳤어? 한빛그룹 돈에 손을 대? 당장 내놓지 못해. 그거 횡령이야, 알아. 격앙된 아들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제가 평생 들어본 적 없는 악에 바친 며느리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찢을 듯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혼? 웃기지 마. 이대로는 절대 못 끝나. 당신이 없어져야 내가 살아. 내 인생을 망친 건 당신이라고. 뭐라고? 너 지금 제정신이 의학. 쾅 하는 온 집안이 울리는 듯한 끔찍한 충돌음과 함께 녹음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저와 우진 이사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죠. 우진 이사의 두 눈이 믿을 수 없다는 충격과 이글거리는 분노로 번들거렸습니다. 사모님, 이게 대체 무슨... 우진 이사, 우리 준혁이 좀 도와줘요, 제발. 저는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들이 기적처럼 깨어났다는 것과 이 모든 것이 아들의 비밀 지령이었다는 사실까지요.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우진 이사는 꽉 쥔 주먹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까지 그렁거렸어요. 그날 밤 저는 우진 이사를 돌려보내고 초조하게 아들의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휴대폰이 울렸고 저는 우리가 알아낸 사실을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정확하게 전했습니다. 아들아, 우진 이사 도움으로 블랙박스 확인했다. 너랑 그 사람이 다투는 소리가 전부 녹음되어 있었어. 돈 문제로. 다 들으셨군요, 엄마. 아들의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마치 이 모든 것을 예상했다는 듯이요. 네. 사고 당일 아침 박혜리가 한빛그룹 자금을 거액으로 빼돌린 정황을 포착했어요. 제가 그걸 추궁하며 이혼을 요구하자 저렇게 발악을 하더군요. 제가 증거 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아마 눈이 뒤집혔을 겁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에 사고가 났죠. 출장을 가던 길이었는데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가 전혀 말을 듣지 않았어요. 세상에, 그럼 그 사고가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어요, 엄마. 하지만 박혜리가 내연남과 짜고 한빛그룹 돈을 빼돌리고 있었던 건 확실해요. 제가 쓰러져야 모든 걸 덮고 보험금의 회사까지 차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겠죠. 아들의 말에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부부싸움이나 횡령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사고를 위장해 제 아들을 영영 돌아오지 못할 곳으로 보내려 했던 겁니다. 그 끔찍한 진실 앞에서 저는 온몸을 떨었습니다. 엄마,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박혜리의 횡령 증거를 찾아야 해요. 돈이 오고 간 내역, 개인적인 장부 같은 거 분명히 그 여자 성격상 어딘가에 꼼꼼하게 기록해뒀을 겁니다. 그걸 찾아야 박혜리를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어요. 전화가 끊기고 저는 우진 이사가 제 노트북에 남겨두고 간 블랙박스 음성 파일을 다시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당신이 없어져야 내가 살아. 며느리의 저주 같은 목소리가 제 심장을 핥히었습니다. 그래, 내 아들을 해치려 한 너를 이 어미가 반드시 내 손으로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뜨리고 말 것이다. 우진 이사라는 든든한 조력자까지 얻은 지금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제 안의 슬픔은 차가운 분노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우진 이사라는 든든한 아군을 얻어 천군만마를 얻은 듯 했지만 적의 공세 또한 만만치 않았습니다. 며칠 뒤 해리는 저녁 식사를 마친 제 앞에 서류 몇 장을 내려놓으며 비장하기 짝이 없는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심각한 이야기예요. 무슨 일이냐? 또 병원비 이야기냐? 네, 맞아요. 더 이상은 버티기가 힘들어요. 준혁 씨 병원비랑 간병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한빛그룹 자금만으로는 감당이 안 돼요. 이러다 한빛그룹까지 부도나게 생겼어요. 그래서 정말 고심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집을 팔아야 할 것 같아요. 해리는 말을 마치며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을 것처럼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손으로 눈가를 훔치는 신용까지 했죠. 하지만 저는 이미 그 악어의 눈물 뒤에 숨겨진 시커먼 속내를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 병원비는 무슨 자신의 사치와 내연남과의 미래를 위해 이 집을 팔아치우려는 수작이었어요. 이 집은 제 남편이 평생 벽돌 공장에서 일해번 돈으로 마련한 우리 가족의 역사가 담긴 곳입니다. 준혁이 태어나고 자라며 마당의 감나무에 키를 새기던 그런 소중한 보금자리를 저 여자가 제 더러운 욕심을 채우기 위해 팔아넘기려 하고 있었습니다. 속에서는 분노가 용암처럼 들끓었지만 저는 아들의 말을 기억하며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지금 폭발해봤자 득될 게 없어. 저는 오히려 더 힘없고 가련한 노인처럼 보이도록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알아서 하거라. 그 방법밖에 없다면 어쩔 수 없지. 준혁이를 살릴 수만 있다면 이 늙은이가 뭘 못하겠니? 집이 대수겠어. 제 순순한 대답에 해리는 내심 쾌재를 부르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제 손을 덥석 잡으며 가증스러운 연기를 이어갔어요. 어머님, 역시 어머님은 제 마음을 알아주실 줄 알았어요. 너무 걱정 마세요. 제가 이 집 판 돈으로 어떻게든 준혁 씨 꼭 살려낼게요. 정말이에요. 그 위선적인 손길을 뿌리치고 싶은 것을 간신히 참았습니다. 여우 같은 것. 어디 한번 마음대로 해보거라. 내가 흔드는 그 꼬리가 얼마나 긴지 내가 곧 날카로운 가위로 잘라주고 말 테니. 집을 팔아야 한다며 비련의 여주인공처럼 눈물 연기를 펼친 지 고작 하루가 지난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외출했던 해리가
양손 가득 눈부신 명품 쇼핑백을 대여섯 개나 들고 현관으로 들어섰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기가 막혀 헛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샤넬, 에르메스, 루이비통, 제가 평생 이름만 들어봤던 상표들이었습니다. 그게 다 뭐냐? 집 판다더니. 제가 묻자 해리는 들고 있던 쇼핑백들을 고급 가죽 소파 위에 아무렇게나 던지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녀에게서 풍기는 진한 향수 냄새와 새 가죽 냄새가 역하게 느껴졌어요. 아, 어머님, 저도 숨 좀 쉬어야죠. 남편은 병원에 누워있지. 어머님은 매일 우울한 얼굴이지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요. 이런 거라도 사면서 풀어야지. 안 그럼 제가 먼저 병들겠다고요. 그녀가 쇼핑백에서 꺼내놓는 것들은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들이었습니다. 수백만 원은 좋게 넘어 보이는 악어 가죽 가방, 눈부신 보석이 박힌 뾰족 구두, 온몸을 감싸는 부드러운 실크 원피스까지. 어제 아들 병원비가 없어 집을 팔아야 한다고 울먹이던 사람의 행동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죠. 아니, 집 팔아서 병원비 해야 한다면서 이런 데 쓸 돈은 있었단 말이냐? 제가 참다 못해 목소리를 조금 높이자 해리는 거울에 새로 산 귀걸이를 걸어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머님은 정말 뭘 모르시네. 이것도 다 투자예요. 투자. 제가 이렇게 잘 꾸미고 다녀야 사람들이 준혁 씨 회사를 무시하지 않죠. 안주인이 이렇게 멀쩡하게 건사한데 저 집 회사가 쉽게 망할 리 없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다 준혁 씨와 한빛그룹을 위한 제 큰 그림이라고요. 기가 막힌 궤변이었습니다. 뻔뻔하기 짝이 없는 변명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저 추악한 광경을 보고 있을 수가 없어 제 방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문을 닫고 나서야 참았던 분노가 터져나왔습니다. 저 악랄하고 이기적인 것, 반드시 증거를 찾아내. 저 여자의 가면을 만천하에 벗겨버리고 말겠다. 저는 다시 한번 굳게, 아주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 분노는 저를 행동하게 만드는 강력한 불쏘시개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날 밤 해리의 뻔뻔한 행동에 치를 떨고 있던 제게 아들의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마치 제 마음을 다 안다는 듯이요. 엄마, 분노는 나중에 터뜨려. 지금은 그걸 힘으로 바꿔야 해. 해리 화장대 맨 아래 서랍 안쪽을 잘 더듬어 봐. 손가락으로 밀면 열리는 이중으로 된 비밀 공간이 있어. 거기에 모든 게 들어있는 다이어리가 있을 거야. 저는 해리가 깊이 잠들기만을 하이에나처럼 기다렸습니다. 자정이 넘어 안방에서 조용한 숨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저는 그림자처럼 살금살금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달빛만이 희미하게 방 안을 비추고 있었고 해리의 값비싼 향수 냄새가 공기 중에 떠다녔습니다. 해리의 화장대는 온갖 값비싼 수입 화장품들로 가득한 그녀의 탐욕을 보여주는 전시 같았어요. 저는 곧장 맨 아래 서랍을 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서랍이었지만 아들의 말대로 안쪽 벽을 손가락으로 꾹 누르며 밀자 드르륵 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서랍 안쪽에 숨겨져 있던 비밀 공간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안에는 고급스러운 검은색 가죽 다이어리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악마의 계약서라도 되는 듯 불길한 기운을 풍기는 듯 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것을 느끼며 다이어리를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날짜와 함께 금액 그리고 알 수 없는 이니셜들이 꼼꼼하고 예쁜 글씨체로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예쁜 글씨체가 내용을 더욱 끔찍하게 만들었죠. 5월 10일 갤러리아 백화점 VVIP 라운지 100만 원 상철과 함께 5월 18일 H호텔 스위트룸 300만 원 법인 카드 결제 6월 2일 상철의 주식 계좌로 5천만 원 이체 컨설팅 비용 처리
해리가 한 빗그룹 돈을 빼돌려 사치를 부리고 내연남과 노란한 기록이 담긴 지옥의 장부였습니다. 마지막 장에는 현재 집 매각 후 상철과 함께 살 강남. 타워 팰리스 계약금 1억 선지급 완료라는 끔찍한 메모까지 적혀 있었어요. 저는 배신감과 분노에 몸을 떨며 다이어리를 휴대폰 카메라로 한 장 한 장 흔들리지 않게 심혈을 기울여 찍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박혜리의 모든 죄악을 세상에 낱낱이 드러낼 수 있을 겁니다. 오진 이사라는 든든한 아군을 얻어 천군만마를 얻은 듯 했지만 적의 공세 또한 만만치 않았습니다. 며칠 뒤 해리는 저녁 식사를 마친 제 앞에 서류 몇 장을 내려놓으며 비장하기 짝이 없는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심각한 이야기예요. 무슨 일이냐? 또 병원비 이야기냐? 네, 맞아요. 더 이상은 버티기가 힘들어요. 준혁 씨 병원비랑 간병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한빛그룹 자금만으로는 감당이 안 돼요. 이러다 한빛그룹까지 부도나게 생겼어요. 그래서 정말 고심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집을 팔아야 할 것 같아요. 해리는 말을 마치며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을 것처럼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손으로 눈가를 훔치는 신용까지 했죠. 하지만 저는 이미 그 악어의 눈물 뒤에 숨겨진 시커먼 속내를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 병원비는 무슨 자신의 사치와 내연남과의 미래를 위해 이 집을 팔아치우려는 수작이었어요. 이 집은 제 남편이 평생 벽돌 공장에서 일해번 돈으로 마련한 우리 가족의 역사가 담긴 곳입니다. 준혁이 태어나고 자라며 마당의 감나무에 키를 새기던 그런 소중한 보금자리를 저 여자가 제 더러운 욕심을 채우기 위해 팔아넘기려 하고 있었습니다. 속에서는 분노가 용암처럼 들끓었지만 저는 아들의 말을 기억하며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지금 폭발해봤자 득될 게 없어. 저는 오히려 더 힘없고 가련한 노인처럼 보이도록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아, 내가 알아서 하거라. 그 방법밖에 없다면 어쩔 수 없지. 준혁이를 살릴 수만 있다면 이 늙은이가 뭘 못하겠니? 집이 대수겠어. 제 순순한 대답에 해리는 내심 쾌재를 부르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제 손을 덥석 잡으며 가증스러운 연기를 이어갔어요. 어머님, 역시 어머님은 제 마음을 알아주실 줄 알았어요. 너무 걱정 마세요. 제가 이 집 판 돈으로 어떻게든 준혁 씨 꼭 살려낼게요. 정말이에요. 그 위선적인 손길을 뿌리치고 싶은 것을 간신히 참았습니다. 여우 같은 것, 어디 한번 마음대로 해보거라. 내가 흔드는 그 꼬리가 얼마나 긴지 내가 곧 날카로운 가위로 잘라주고 말 테니. 집을 팔아야 한다며 비련의 여주인공처럼 눈물 연기를 펼친 지 고작 하루가 지난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외출했던 해리가 양손 가득 눈부신 명품 쇼핑백을 대여섯 개나 들고 현관으로 들어섰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기가 막혀 헛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샤넬, 에르메스, 루이비통, 제가 평생 이름만 들어봤던 상표들이었습니다. 그게 다 뭐냐? 집 판다더니. 제가 묻자 해리는 들고 있던 쇼핑백들을 고급 가죽 소파 위에 아무렇게나 던지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녀에게서 풍기는 진한 향수 냄새와 새 가죽 냄새가 역하게 느껴졌어요. 아, 어머님, 저도 숨 좀 쉬어야죠. 남편은 병원에 누워있지. 어머님은 매일 우울한 얼굴이지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요. 이런 거라도 사면서 풀어야지. 안 그럼 제가 먼저 병들겠다고요. 그녀가 쇼핑백에서 꺼내놓는 것들은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들이었습니다. 수백만 원은 좋게 넘어 보이는 악어 가죽 가방, 눈부신 보석이 박힌 뾰족 구두,
온몸을 감싸는 부드러운 실크 원피스까지. 어제 아들 병원비가 없어 집을 팔아야 한다고 울먹이던 사람의 행동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죠. 아니, 집 팔아서 병원비 해야 한다면서 이런 데 쓸 돈은 있었단 말이냐? 제가 참다 못해 목소리를 조금 높이자 해리는 거울에 새로 산 귀걸이를 걸어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머님은 정말 뭘 모르시네. 이것도 다 투자예요. 투자. 제가 이렇게 잘 꾸미고 다녀야 사람들이 준혁 씨 회사를 무시하지 않죠. 안주인이 이렇게 멀쩡하게 건사한데 저 집 회사가 쉽게 망할 리 없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다 준혁 씨와 한빛그룹을 위한 제 큰 그림이라고요. 기가 막힌 궤변이었습니다. 뻔뻔하기 짝이 없는 변명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저 추악한 광경을 보고 있을 수가 없어 제 방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문을 닫고 나서야 참았던 분노가 터져나왔습니다. 저 악랄하고 이기적인 것, 반드시 증거를 찾아내. 저 여자의 가면을 만천하에 벗겨버리고 말겠다. 저는 다시 한번 굳게, 아주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 분노는 저를 행동하게 만드는 강력한 불쏘시개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날 밤 해리의 뻔뻔한 행동에 치를 떨고 있던 제게 아들의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마치 제 마음을 다 안다는 듯이요. 엄마, 분노는 나중에 터뜨려. 지금은 그걸 힘으로 바꿔야 해. 해리 화장대 맨 아래 서랍 안쪽을 잘 더듬어 봐. 손가락으로 밀면 열리는 이중으로 된 비밀 공간이 있어. 거기에 모든 게 들어있는 다이어리가 있을 거야. 저는 해리가 깊이 잠들기만을 하이에나처럼 기다렸습니다. 자정이 넘어 안방에서 조용한 숨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저는 그림자처럼 살금살금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달빛만이 희미하게 방 안을 비추고 있었고 해리의 값비싼 향수 냄새가 공기 중에 떠다녔습니다. 해리의 화장대는 온갖 값비싼 수입 화장품들로 가득한 그녀의 탐욕을 보여주는 전시 같았어요. 저는 곧장 맨 아래 서랍을 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서랍이었지만 아들의 말대로 안쪽 벽을 손가락으로 꾹 누르며 밀자 드르륵 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서랍 안쪽에 숨겨져 있던 비밀 공간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안에는 고급스러운 검은색 가죽 다이어리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악마의 계약서라도 되는 듯 불길한 기운을 풍기는 듯 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것을 느끼며 다이어리를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날짜와 함께 금액 그리고 알 수 없는 이니셜들이 꼼꼼하고 예쁜 글씨체로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예쁜 글씨체가 내용을 더욱 끔찍하게 만들었죠. 5월 10일 갤러리아 백화점 VVIP 라운지 100만 원 상철과 함께 5월 18일 H호텔 스위트룸 300만 원 법인 카드 결제 6월 2일 상철의 주식 계좌로 5천만 원 이체 컨설팅 비용 처리 해리가 한빛그룹 돈을 빼돌려 사치를 부리고 내연남과 노란한 기록이 담긴 지옥의 장부였습니다. 마지막 장에는 현재 집 매각 후 상철과 함께 살 강남 타워 팰리스 계약금 1억 선지급 완료라는 끔찍한 메모까지 적혀 있었어요. 저는 배신감과 분노에 몸을 떨며 다이어리를 휴대폰 카메라로 한 장 한 장 흔들리지 않게 심혈을 기울여 찍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박해리의 모든 죄악을 세상에 낱낱이 드러낼 수 있을 겁니다. 김태수 원장이라는 든든한 지원군을 얻고 며느리의 비밀 장부까지 손에 넣었지만 제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적의 실체에 한 걸음 다가갈수록 병상에 홀로 누워있는 아들에 대한 걱정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저와 우진 이사가 밖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동안 정작 아들은 적의 소굴, 가장 깊은 곳에 무방비로 누워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그 불안감은 얼마 지나지 않아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다시 걸려온 아들의 전화. 수화기 너머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낮고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엄마, 잘 들어줘. 병원에도 박혜리의 사람이 있어. 뭐라고? 병원에? 제 담당 간호사 중 한 명이야. 3교대 간호사 중에 오후 시간대에 들어오는 한지아 간호사. 그 여자가 박혜리에게 돈을 받고 제 상태를 조작하고 있는 것 같아. 저는 순간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병원은 가장 안전한 곳이어야 하는데 그곳에 적이 도사리고 있었다니요. 아들아, 그걸 내가 어떻게 안단 말이냐? 느낌으로 알아요, 엄마. 다른 간호사들이 주사를 놓을 땐 알코올 솜으로 먼저 닦아주는데 그 여자는 그런 과정이 없어. 그리고 그 여자가 놔주는 링거를 맞고 나면 온몸이 축 늘어지고 겨우 붙잡고 있던 의식마저 안개 속처럼 희미해져. 저를 계속 잠재우려는 거야. 어쩌면 저를 서서히 죽이려는 걸지도 몰라. 아들의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며느리는 그저 아들이 깨어나지 못하게 막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병실에서 조용히 죽이려는 속셈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들은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박혜리와 복도에서 이야기하는 걸 몇 번 들었어. 걱정 마시라느니, 아무도 모른다느니 하는 말들. 엄마, 그 여자를 막아야 해. 제가 정말 위험해. 전화가 끊기고 저는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껏 제가 상대한 것은 며느리의 탐욕과 배신이었지만 지금부터는 아들의 목숨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악마 같은 자를 상대해야 했습니다. 두려웠지만 어미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못할 일이 없는 법이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우진 이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진 이사, 내일 아침 일찍 병원 앞에서 잠깐 보세. 아주 급한 일이야. 다음 날 저는 우진 이사에게 아들로부터 들은 충격적인 사실을 전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우진 이사는 당장이라도 그 간호사의 멱살을 잡을 것처럼 분노했지만 저는 그를 말렸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분노가 아니라 그들의 범죄를 증명할 차갑고 명백한 증거였어요. 우진 이사, 녹음을 해야겠네. 그 간호사와 며느리가 나누는 대화를. 그날 오후 저는 평소보다 조금 더 비싼 과일 주스 세트를 사들고 간호사 스테이션으로 향했습니다. 제 목표는 단 한 명, 아들이 말한 한지아 간호사였죠. 아니나 다를까 그녀는 동료들과 잡담을 나누며 휴대폰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간호사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었어요. 저는 그녀에게 다가가 가장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한 간호사님, 우리 아들 때문에 늘 고생이 많으세요. 이거 약소하지만 좀 드시면서 하세요. 한 간호사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입꼬리만 살짝 올리며 주스를 받았습니다. 어머님도 참 뭘 이런 걸 다. 그 말투에는 고마움이 아닌 귀찮음과 약간의 경멸이 섞여 있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는 들고 있던 다른 주스병을 일부러 한 간호사의 유니폼을 향해 실수로 쏟아버렸습니다. 어머, 아이고, 이를 어째. 내가 늙어서 손에 힘이 없어서 정말 미안해요. 한 간호사, 아, 짜증나. 이게 무슨 짓이에요? 한 간호사는 비명을 지르며 펄쩍 뛰었습니다. 스테이션의 모든 시선이 저희에게 쏠렸죠. 동료 간호사들이 휴지를 들고 달려와 그녀의 옷을 닦아주는 등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그 틈을 이용했습니다. 우진 이사가 미리 준비해준 녹음 기능이 켜진 초소형 녹음기를 제 손수건 뭉치에 숨겨 한 간호사가 벗어둔 외투 주머니에 슬쩍 밀어 넣었습니다. 모든 것이 10초 안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소동이 끝나고 저는 연신 사과하며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1시간쯤 지났을까 한 간호사가 복도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문틈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숨을 죽였습니다. 녹음기가 제 역할을 해주기를 간절히 바라면서요. 아, 사모님? 네, 저예요. 아니, 그 영감탱이 할망구가 와서 옷에다 주스를 쏟는 바람에. 네, 걱정 마세요. 제가 드리는 특제 영양제 꼬박꼬박 놔드리고 있으니 절대 정신 차릴 일 없어요. 그럼요, 원장님이요? 그 양반은 VIP 병실엔 코빼기도 안 비치니 신경 쓸 거 없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돈만 제때 입금해 주세요, 사모님. 그 끔찍한 대화를 듣는 내내 저는 주먹을 너무 꽉 쥔 나머지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것도 몰랐습니다. 한 간호사가 퇴근한 후 저는 다시 간호사 스테이션으로 가 그녀의 외투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무사히 회수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관문이 남았어요. 이 병원의 총책임자이자 제 남편의 오랜 친구였던 김태수 원장을 만나야 했습니다. 원장실 문을 두드렸을 때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태수 원장은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지만 제 얼굴이 굳어 있는 것을 보고는 이내 표정을 바꿨습니다. 수진 형수님, 안색이 안 좋으십니다. 혹시 준혁이 상태가? 원장님, 아니 태수야. 자네를 믿고 할 말이 있네. 내 아들 목숨이 달린 일이야. 저는 원장실 문을 잠그고 조금 전 녹음한 파일을 그의 앞에서 재생했습니다. 한 간호사와 며느리가 나누는 대화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자 태수 원장의 얼굴은 처음에는 당혹감으로, 다음에는 불신으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엄청난 분노와 배신감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이게 우리 병원에서. 그는 제게 자초지종을 물었고 저는 블랙박스 영상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을 낱낱이 털어놓았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들은 태수 원장은 책상을 주먹으로 쿵 내리쳤습니다. 제가 형님과 형수님께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제 병원에서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니 저것들을. 아니, 아직은 안 되네. 경찰에 신고하는 건 모든 증거를 완벽하게 모은 후에 할 거야. 나는 자네의 도움이 필요하네. 저는 태수 원장에게 제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아들의 담당 간호사를 그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으로 즉시 교체해 줄 것. 그리고 아들의 병실 가장 눈에 띄지 않는 곳에 고성능 CCTV를 설치해 줄 것. 앞으로 며느리가 병실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 모두 기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태수 원장은 잠시 고민하더니 이내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형수님. 제 명예와 제 친구의 아들을 걸고 반드시 돕겠습니다. 오늘 밤 당장 조치하겠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아주 조용히. 병원장실을 나오며 저는 또 하나의 든든한 아군을 얻었음을 직감했습니다. 이제 거대한 거미줄의 중심에 있는 독거미를 잡기 위한 준비는 거의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김태수 원장의 도움으로 아들의 안전은 확보되었습니다. 믿을 수 있는 베테랑 간호사로 담당이 교체되었고 병실 천장의 화재 감지기 안에는 초소형 CCTV가 설치되었죠.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남은 것은 먹이를 향해 달려드는 맹수를 함정으로 유인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과의 통화에서 본격적인 반격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에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가운 결단력이 서려 있었어요. 엄마, 이제 박혜리가 스스로 무덤을 파게 만들어야 해요. 우리가 모든 걸 알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르게 한 채 그녀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을 것처럼 희망을 줘야 합니다. 어떻게 말이냐? 엄마가 연기를 해주셔야 해요. 모든 희망을 잃고 지쳐버린, 그래서
며느리에게 모든 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무력한 시어머니 연기를요. 제가 이대로 영영 깨어나지 못할 거라고 믿게 만드셔야 합니다. 아들의 계획을 듣는 동안 저는 심장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손으로 아들을 포기하는 연기를 해야 한다니 상상만으로도 끔찍했죠. 하지만 이것이 저 교활한 여자를 완벽하게 속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우진 이사님과도 모두 이야기를 마쳤어요. 박혜리가 이사회를 소집하면 우진 이사님은 한빛그룹 재정이 아주 어려운 것처럼 조작된 재무제표를 보고할 겁니다. 그리고 엄마는 이사회에 참석해서 박혜리에게 모든 경영권을 넘기는 것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밝혀주세요. 그게 결정적인 미끼가 될 겁니다. 알겠다, 아들아. 이 어미가 한번 해본마. 내 아들을 위해서라면 지옥에 가는 악마 연기라도 할 수 있어. 우리의 마지막 통화는 그렇게 비장한 약속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저는 제 생애 가장 어려운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달라져야 했습니다. 매일 아침 병원을 찾던 발걸음을 뜸하게 줄였고 병원에 가서는 아들 침대 옆에 그저 멍하니 앉아있기만 했습니다. 밥도 제대로 넘기지 못하고 밤에는 잠 못 이루고 한숨만 내쉬었죠. 저의 이런 모습에 해리는 처음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듯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 연기에 서서히 속아 넘어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결정타를 날려야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해리를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매달렸습니다. 세아가 이제는 나도 모르겠다. 준혁이 저렇게 누워만 있는데 매일 병원비 고지서는 날아오고 이젠 나도 너무 지치는구나. 그냥 내가 하자는 대로 다 할 테니 내가 좀 알아서 해다오. 이 집도 그냥 팔고 한빛그룹도 내가 알아서 해. 나는 이제 아무 힘도 없다. 제 처절한 연기에 해리의 눈이 탐욕으로 반짝이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짐짓 슬픈 표정을 지으며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 손길이 소름 끼치도록 싫었지만 저는 꾹 참고 그녀의 품에 기댄 채 흐느꼈습니다. 어머님, 왜 이제야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얼마나 걱정했다고요. 진작 저를 믿으셨어야죠.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어머님은 이제 아무 걱정 마시고 편히 쉬세요. 그날 이후 해리의 태도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제게 구박만 하던 그녀는 갑자기 세상에서 가장 효심 깊은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제 방으로 값비싼 전복죽을 가져다 주었고 어깨를 주무르며 제 건강을 걱정해 주었죠. 그 가증스러운 위선을 받아주는 것은 매 순간이 고문과도 같았습니다. 그녀가 가져온 죽을 넘길 때마다 마치 독을 삼키는 기분이었어요. 그녀의 손이 제 어깨에 닿을 때마다 마치 거미가 제 살갗을 기어가는 것처럼 혐오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꿋꿋이 버텨냈습니다. 덫에 걸려들 사냥감이 바로 눈앞에서 의심을 거두고 있었으니까요. 마침내 해리는 완벽하게 방심했습니다. 그녀는 저와 우진 이사가 완전히 자기 편이 되었다고 믿었을 겁니다. 며칠 후 해리는 제게 인감도장이 찍힌 집 매매 계약서와 성년 후견인 동의서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사회 날짜가 잡혔어요. 그 전에 이것부터 처리해야 제가 한빛그룹 일을 제대로 맡아서 할 수 있어요. 어머님께서 저를 믿고 맡겨주신 만큼 제가 꼭 한빛그룹을 살려내고 준혁 씨도 일으켜 세울게요. 저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순순히 서류들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해리는 대표이사 유고에 따른 비상경영, 체제 돌입 및 박혜리 전무의 경영권 대행 위임의 건이라는 거창한 안건으로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이사회장으로 향하는 해리의 얼굴에는
자신감과 탐욕이 넘쳐 흘렀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계획대로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믿고 있었겠죠. 저는 우진 이사의 부축을 받으며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위태로운 걸음으로 그녀의 뒤를 따랐습니다. 이사회장 문이 열리고 무겁고 긴장된 공기 속에서 저는 제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제 곧 길고 길었던 연극의 마지막 막이 오를 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극의 주인공은 더 이상 박혜리가 아닐 것이었습니다.